맹자.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모든 생물이 잘 자라듯이 인간의 본성인 선함도 잘 기르면 크게 자라게 된다. 유학의 이상을 담은 정치 사상서 맹자. 1. 맹자는 누구인가? 맹자는 전국시대 기원전 403년에서 221년 중기를 살았던 사람으로 이름은 가이다. 맹자의 고국에 관해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맹자는 추나라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현존하는 최초의 맹자 주석서 맹자 창구를 지었던 조기 역시 맹자는 추나라 사람이다. 추나라는 본래 춘추 시대의 학자의 나라인데 맹자 때에 와서 추라고 고쳤다. 노나라와 가까웠는데 후에 노나라에 합병되었다며 추나라 출신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맹자 공손추하 4.7에는 맹자가 모친상을 당하자 객경의 벼슬을 하던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래서 맹자의 고국은 노나라이고 거처했던 곳이 추나라라는 설로부터 추가 실은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노나라에 부속된 하읍의 이름으로 맹자의 모국은 노나라라는 설 등이 있다. 맹자가 나고 죽은 연대 역시 확실하지 않은데 맹자 속의 여러 정황이나 여타의 기록들을 검토할 때 주나라 안공 17년 전후에 태어나서 51년 전후에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맹자가 태어난 때는 공자가 죽은 지 이미 100년이 가까운 시대였다. 맹자의 출신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다. 조기는 맹자는 나면서부터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어려서 어머니의 삼천지교를 받았다고 했는데 맹자 양해왕에서 맹자가 예를 어기고 모친상을 부친상보다 화려하게 치렀다는 구설수에 올랐을 때 제자인 악정자가 선비의 신분으로 치른 부친상과 대부의 신분으로 치른 모친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변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맹자 어머니의 행적은 연려전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삼천지교의 고사와 함께 널리 알려진 맹모단기의 고사가 있다. 맹자의 사상적 계보에 관해서 맹자 스스로는 이루 하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공자의 사상을 사숙했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에게서 배웠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사가 지었다고 하는 중용과 맹자 속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사상적 경향이 이른바 삼행학으로 불릴 만큼 공통점이 있으므로 사마천의 주장은 믿을만하다. 맹자보다 조금 늦은 시대를 살았던 순자 역시 순자 비시이자에서 자사와 맹자를 동일한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자사와 맹자. 맹자 전편에 걸쳐 시경, 서경 그리고 춘추 얘기에 관한 인용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이들 경전과 자사 계열의 학자들을 통해 배운 공자의 이념이 맹자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것 같다. 맹자의 삶. 맹자의 행적을 맹자의 흩어진 단편들을 모아서 살펴보자. 맹자는 자신의 명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래 뒤에 따르는 수레 수십 대와 따르는 사람 수백 명을 이끌고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왕도 정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행에 나선다.
맹자 전편의 내용들은 바로 이 유세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맹자가 만난 제후를 비롯한 당시 인물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맹자가 최초로 찾아간 것은 제나라의 위왕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제나라에서 자신의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자 위왕이 선물로 보내온 황금 100일을 거절하고 떠나게 된다. 제나라 사람들에 의해 불효자로 낙인 찍혀 비난받던 광장이라는 인물의 속내를 이해하고 교우하며 예를 갖추어 대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어서 제나라 위왕 30년에 맹자는 송나라가 왕도 정치를 시행할 뜻을 전하자 고무되어 송나라로 갔다. 거기서 송나라의 대신인 대불승에게 군주가 선정을 행할 수 있도록 현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라고 충고하며 정치에 관한 해법을 들려준다. 그러나 송나라의 제후에게 왕도 정치를 실행하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변에 그를 보필할 현능한 사람들이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자 송나라를 떠난다. 당시 맹자가 송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등나라 문공이 태자로 있으면서 초나라 방문을 위해 오가는 길에 송나라의 수도에 머물 때 두 차례에 걸쳐 그와 만나게 된다. 이때 맹자는 그에게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자질이 있으므로 그것에 근거해 왕도 정치를 실행하면 이상적인 정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 얼마 후 맹자는 추나라로 갔는데 추나라 목공과의 문답을 통해 군주가 어진 정치를 실행하면 백성들은 그를 친근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려준다. 등나라 전공이 죽고 태자로 있던 문공이 측근을 보내 상례에 대해 물어오자 옛날의 예에 따른 3년상을 치를 것을 권한 것이 이때의 일이다. 이어서 맹자는 노나라 평공이 즉위해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를 중용해 정사를 맡기자 노나라로 갔다. 그러나 맹자가 기대했던 평공과의 만남은 평공의 측근인 장창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한다. 등나라 문공이 즉위하자 등나라로 갔는데 문공이 정치의 방법을 묻자 왕도 정치를 제시하고 그 출발점으로 정전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때 제나라 국경 지역에 성을 쌓고 이때 제나라가 국경 지역에 성을 쌓고 위협해 왔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문공의 자문에 어진 정치를 실시하는 것만이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임을 말한다. 육아의 가르침을 듣고 농가인 허행의 설에 빠졌던 진상과 논쟁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등나라에서도 왕도 정치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안 맹자는 양나라 해왕 15년에 양나라로 갔는데 이때 맹자의 나이 이미 70에 가까웠다. 맹자는 해왕과의 여러 차례의 문답을 통해 정치를 행함의 이익이 아니라 인의의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며 인의를 내세운 어진 정치를 실행하면 천하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임을 말한다. 이듬해에 해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양왕이 즉위했지만 맹자는 한 번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때 제나라 위왕이 죽고 선왕이 즉위했으므로 맹자는 제나라로 간다. 맹자가 제나라의 객경의 벼슬을 지내고 제나라의 공무로 등나라의 문상을 간 것도 이때의 일이다. 맹자가 객경으로 있던 선왕 5년에 제나라는 연나라를 쳤는데 그 2년 후에 제후들이 연합해 제나라에 맞서 연나라를 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맹자는 연나라의 포로들과 기물들을 돌려보내고
연나라의 백성들과 상의해서 군주를 세운 후 군대를 철수할 것을 건의했지만 선왕은 따르지 않는다. 그 결과 2년 후 마침내 연나라와 제후국들이 연합해 제나라에 쳐들어왔고 제나라는 이들과 싸워서 대패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맹자가 객경의 직을 사직하자 선왕은 만류하면서 제나라의 수도에 학교를 지어서 맹자가 가르침을 펼 수 있게 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지만 맹자가 원했던 것은 왕도 정치의 실현이었으므로 거절하고 제나라를 떠난다. 제나라를 떠나면서 자신이 평생토록 힘을 쏟았던 왕도 정치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느낀다. 그러나 맹자는 이를 하늘의 뜻으로 돌리면서도 하늘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 이를 맡기겠느냐 하며 유하게 도를 계승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낸다. 이때 맹자의 나이 70여 세였으므로 오랜 유세의 생활을 접고 제자인 만장, 공손추 등과 함께 추나라로 돌아와 맹자 7편을 완성한다. 3. 맹자라는 책에 대해 맹자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역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족이나 남성대의 주희 그리고 청대의 초순 등은 맹자가 직접 지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공자, 사후 여러 제자들에 의해 쓰여져서 문체가 한결같지 않은 논어와 비교해 볼 때 맹자는 문체가 일관된다는 점을 맹자가 직접 쓴 저작임을 주장한다. 반면에 당대의 한유나 북송대의 소철 등은 맹자 사후 제자인 만장과 공손추에 의한 저작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맹자에서는 당시의 제후들을 죽은 후에 붙여진 시호로 부르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맹자보다 나중에 죽은 제후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맹자에서는 맹자의 제자들을 이름이 아니라 성씨 다음에 자를 붙인 존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맹자가 지었다면 자신의 제자를 이처럼 존칭을 써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맹자의 전체 내용 중에서 만장과 공손추와의 문답이 여타 제자들과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유독 존칭을 쓰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 맹자가 이 두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한다. 그런데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맹자와 순자의 행적을 적은 맹순열전에서 위에 두 설을 절충한 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맹자는 맹자의 주도 아래 그의 두 제자인 만장, 공손추가 참여해 쓰여진 저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두 설의 논거들을 모두 원만하게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사실에 가까운 주장이다. 즉 문체의 일관성은 한 사람, 즉 맹자의 주도적 저작임을 보여주고 공손추나 만장과의 문답의 비중이 가장 많거나 이들만을 이름으로 부르며 맹자 사후의 제후를 시호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맹자의 저작 과정에 많은 부분적 기초인 자료들을 제공하거나 이후 책을 펴낼 때 교정을 했음을 말해준다. 특히 맹자가 맹자 한 사람의 저작임을 주장하는 족이나 주희 역시 저작 과정 중에 만장과 공손추의 도움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맹자는 원래 양해왕에서 진심까지 전체 7편으로 되어 있는데 후한 때에 와서 조기가 맹자 장구를 지으면서 전체 7편의 체제를 유지하되 각 편을 다시 상하로 나누어 14편의 체제로 만들었다.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맹자의 체제는 조기의 분류에 따른 것이지
한서 예문지를 비롯한 몇몇 기록에는 맹자는 모두 11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조기 역시 맹자 7편 외에도 성선변, 문설, 효경, 위정 등의 4편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4편은 문체에 있어서 웅혼하고 심오한 여타의 7편과 전혀 다르므로 틀림없이 후대의 사람이 맹자의 이름을 빌려 쓴 위서라고 단정하고 있다. 한때에 유학이 최초로 여러 학파들을 물리치고 통치 이념이 된 이래 맹자는 유학의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저작으로 여겨져 중시되었다. 서한 문제 때에는 논어, 효경, 이하와 더불어 맹자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 제도를 두었고 5대 시기에는 주역, 서경, 시경, 논어 등과 더불어 유학의 11경으로 받들어졌다. 북송대의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성리학적 사유의 주된 원천이 됨으로써 맹자는 더욱 중시되었다. 특히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주희가 맹자를 논어, 중용, 대학과 함께 사서로 삼음으로써 유학 내에서 맹자의 지위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명청대에는 사서가 과거 시험의 출제 대상이 됨으로써 맹자는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맹자에 대한 중국 역대의 주석서는 7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한시대 조기의 맹자장구와 남송시대 주희의 맹자집주, 청대초순 맹자정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현대의 대표적인 주석서로는 1962년 중국의 중화서국에서 나온 양백준의 맹자역주가 있다. 4. 맹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맹자는 흔히 역사에서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시기, 기원전 403년에서 221년을 살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맹자에 나타난 사상들은 전국시대의 상황에 대한 맹자의 문제의식과 대응의 산물이다. 맹자는 자신의 시대를 사회적 위기와 사상적 위기의 시대로 파악한다. 전국시대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시기는 전란의 시기였다. 이미 춘추 시대에 주대의 혈연적 봉건제에 기초한 천자 중심의 일통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사회 질서의 원리인 예가 힘이라는 새로운 원리에 의해 대체되면서 분열과 약육 강식의 전란의 시대는 시작되었다.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의 분열과 혼란의 국면이 한층 더 심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모순도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 시기였다. 진나라의 유력한 세 대부인 한씨, 위씨, 조씨가 자신들이 섬기던 제후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은 것이나 제나라에서 대부인 전화가 정권을 탈취해서 제후가 된 것은 전국시대 지배계층 내부의 권력투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내부적인 권력투쟁과 더불어 제후국들 사이의 전쟁을 통한 세력 다툼도 한층 치열해졌다. 전쟁의 결과는 경제력에 바탕한 무력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므로 피지배 계층인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더욱 가혹해져 갔다. 맹자가 말한 대로 백성들은 풍년에는 죽도록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며 군주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들이 있는데도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놔둔 상황이었다. 맹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맹자의 진단과 처방을 담고 있다.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하는데 난세는 또한 사상가를 낳는다. 전국 시대에는 내부적인 모순을 수습하고 제후국들 사이의 경합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려는 당시의 현실적인 수요에 부응해 나름의 대안들을 가진 수많은 학자와 학파들이 등장한다.
이른바 제자백가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들 중 맹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파나 인물로는 외교 전문가인 종횡가의 공손연과 장의 농가인 허행과 그의 추종자 진상, 도가 계열의 양주와 묵가의 창시자인 묵적과 추종자들이 있다. 맹자는 이러한 다양한 학파들 중에서도 특히 양주와 묵적에 대해 이들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가르침이 드러날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학설을 물리치는 것을 자신의 시대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논어의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인 문장을 통해 제시된 유학적 이념들이 맹자에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사상적 경쟁의 결과이다. 이제 전국 시대의 사회적 혼란과 사상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맹자의 사상이 맹자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맹자는 사상가이기 이전의 정치가이다. 맹자가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유세한 것은 단순히 유학적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후에게 등용되어서 유학적 이념을 실제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맹자에 나타난 그의 사상들은 철학적인 논변이라기보다는 실제 정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과 그것을 위한 이론적 근거들이다. 예를 들면 흔히 맹자 하면 떠올리게 되는 성선설은 인간의 내적 본질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 철학적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실현하려고 했던 이상적인 정치의 가능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제시한 수양론 역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맹자라는 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치 사상서이다. 전국 중기는 춘추 시대 이래 분열의 양상이 정점을 향해 가던 시기였다. 분열의 국면이 정점을 향해 간다는 것은 곧 통일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맹자의 말대로 역사는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혼란하게 되는 순환의 연속이고 주역에서 말한 대로 사물의 변화가 정점에 이르면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제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찾아올 통일과 안정의 시대를 맞을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이었고 당시의 여러 학파들이 제시한 사상들 역시 이러한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맹자를 만난 양나라 양왕이 대뜸 현재의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를 묻자 맹자가 통일로 귀결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양해왕의 내용이나 바로 다음 장에 제나라 선왕과 대화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 맹자는 당시 모든 제후들이 시행하는 정치를 힘에 의존하는 패도 정치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왕도 정치를 통한 민심의 획득을 제시한다. 왕도 정치란 곧 왕의 덕에 바탕한 어진 정치인데 맹자는 왕도 정치의 조건으로 왕의 도덕적인 마음, 민생의 보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 현능한 관리의 등용, 적절한 세금의 부과와 도덕적 교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맹자는 역사적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천하를 잃거나 얻는 것은 모두 백성의 마음을 잃거나 얻는 것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이 원하는 것은 얻게 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군주의 도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고 한다. 또 제나라 선왕과의 대화에서는 선왕이 사지로 끌려가며 우는 소를 측은히 여겨 풀어주도록 한 일을 예로 들면서 바로 그와 같은 도덕적인 마음을 정치를 통해 백성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실현임을 말하고 있다. 군주의 도덕적인 마음은 백성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민생의 보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다. 맹자는 백성은 항상적인 소득이 없으면 항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배불리 먹으면서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실질적인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정진제의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사방 일리의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구등분해 둘레 9개 구역은 둘레의 8개 구역은 8가구에서 사전으로 분배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을 백성이 소유하게 하고 가운데 1개 구역을 공전으로 정해 공동 경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국가에 바치게 하는 제도이다. 정진제는 맹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토지 제도이자 세금 제도이다.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정전제를 통한 물질적 토대의 정비와 함께 군주의 도덕적인 마음을 실제 정치에서 구현할 관리의 등용도 중요하다. 맹자는 당시 오직 군주의 이익만을 위해 가혹한 수치를 일삼거나 전쟁을 앞장서 수행해 백성을 수탈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던 관리들을 비판하고 덕을 지닌 어진 인재를 기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도덕적 교화가 필수적이다. 맹자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따스하게 입으며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와 가까워지므로 학교를 세워 인륜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왕도 정치란 군주를 포함한 지배계층의 도덕적 각성을 바탕으로 백성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고 도덕적 교화를 실행하는 복지국가와 도덕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치이다. 맹자는 백성에 대한 가혹한 수치를 통한 부국강병을 통해 통일된 천하의 승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에 그것에 반대하고 왕도 정치의 실현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통일된 천하의 승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이것이 맹자 전편에 걸쳐 당시의 제후나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맹자의 정치적 주장이며 맹자 사상의 핵심적 내용이다. 맹자는 이러한 왕도 정치의 서행을 공리적 계산에 따라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군주의 본질적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맹자의 혁명 이론은 바로 그러한 이해로부터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양해왕에서 제나라 선왕은 탕임금이 자신이 군주로 섬기던 거림금을 축출하고 무왕이 자신이 군주로 섬기던 주임금을 정벌한 사례를 인용하며 신하가 군주를 친 것이 옳은 행위인가를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해 맹자는 군주라 하더라도 군주의 직분을 망각하고 인의를 해치는 학정을 행하게 되면 패덕한 보통 사람뿐이므로 두 경우는 모두 신하가 군주를 친 것이 아니라 반도덕적인 사람의 응징이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라 패악하고 무도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혁명을 통한 군주의 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유학사에서 맹자의 주된 이론적 기여로 평가되는 성선설 역시 이러한 왕도 정치 실현의 내면적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이론이다. 즉 맹자는 성선설을 통해 자신이 제시하는 왕도 정치가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부합하는 정치이며 따라서 결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양해왕에서 맹자는 자신의 자질에 비추어 볼 때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회의하는 선왕에게 왕도 정치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마음의 자연스러운 실현이므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맹자의 성선설은 도덕적인 본성의 선험적 보편성을 제시함으로써 군주에게는 왕도 정치를 실현할 타고난 자질이 있고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정치에 의한 도덕적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고난 자질이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공자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한데 습관에 의해 다르게 된다고 말한 것에서 그쳤던 인성의 문제에 맹자가 그토록 천착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욕망을 줄임으로써 도덕적인 마음을 간직하고 그러한 도덕적인 마음의 근원인 도덕적 본성을 길러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맹자의 수양론 역시 왕도 정치 실행의 주체인 군주를 포함한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왕도 정치의 첫 번째 조건인 도덕적인 마음의 각성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인성론이나 수양론 외에도 맹자의 중요한 사상으로 사회분업론이 있다. 맹자는 군주를 포함한 지배계층도 생산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농가인 허행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배계층은 정치라는 정신노동에 종사하고 피지배계층은 농업생산이라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적 분업이 있어야 국가의 근간인 정치와 경제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지배계층은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왕도 정치를 시행해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고 피지배계층은 생산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도덕적 사회에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맹자의 사회분업론은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이들 두 계층의 사회적 역할 분담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맹자라는 책은 육아 철학의 추상적인 이론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맹자를 유학의 근엄한 경전이 아니라 실용적인 정치 사상서로서 생각하고 전국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맹자의 다양한 언급들이 구체적인 맥락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